몇 페이지냐면요. 335쪽입니다. 책 335쪽이에요. 네. 요게 이제 우리 몸의 뼈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 학기에서 조금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뼈는 딱딱하기만 한 게 아니라 유연성도 같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식초에다가 담가 놓으니까 뼈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그래서 뼈는 칼슘과 무기질, 칼슘이라는 무기질과 함께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그 결합으로 돼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을 다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면서도 잘 부서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라는 내용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뼈를, 그쵸, 우리 몸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칼슘이 좀 많다 싶으면은 저장도 하고, 칼슘이 좀 적다 싶으면은 거기서 오히려 빼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 균형을, 밸런스를 항상 맞추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이제 지난 수업 시간까지 했었고, 그게 이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뼈는 실제로 살아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장에 따라서 뼈를 계속 자라게 만드는 그 내용들. 그래서 림프관은 이제 다음에 배울 테니까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라고 했던 여기까지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 단락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선생님. 치밀골 조직, 그러니까 뼈가 딱 빽빽하게 있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면골 조직은 이제 듬성듬성 있는 거죠. 둘 다 골막이라고 불리는 얇은 층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얇은 층으로 마치 랩이 감겨져 있듯이 감겨져 있는데, 그 감고 있는 얇은 막을 골막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층에는 뼈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뼈가 살아있으려면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양분은 피로 공급을 받잖아요. 그럼 혈관이 어디엔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요 골막에, 골막층에 혈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골막을 통해서 뼈가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뼈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뇌로 통증 신호를 보내는 신경 역시도 포함되어 있죠. 이 골막에 혈관하고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서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게 요 골막에 자리 잡고 있는 신경 때문에 이렇게 그 신호를 감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뼈 바깥쪽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요 골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전 단락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뼈도 자란다. 실제로 어떤 뼈들은 성장함에 따라 서로 합쳐진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이제 별개인데 자라면서 하나로 연결되는 이런 뼈들도 있대요. 그 결과 아기들에게는 뼈가 350개의 뼈지만 장성한 어른에게는 겨우 206개의 뼈밖에 없다. 이러한 뼈들은 저마다 온갖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나타낸다. 어른 몸에서 가장 작은 뼈는 중2, 귀죠, 그쵸? 귀의 귀가 이제 요 바깥 위가 있고, 중2는 이제 그 중간쯤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귀뼈인데 이게 귀 안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네. 그 뼈는 0.25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이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그 균형 감각이나 이제 요런데 문제가 생겨서 균형을 잘 못 잡고 굉장히 좀 어지러운 요런 이제 특징들이 있게 되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잘 커버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커다란 뼈는 대퇴골인데, 대퇴골이 이제 허벅다리 그 뼈라고 보시면 돼요. 한 사람의 키의 25% 정도의 길이다. 그래서 가장 긴 뼈가 되고요. 단 하나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두개골은 실제로 29개의 독립적인 뼈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머리뼈가 그냥 하나의 바가지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29조각을 정교하게 맞물려 놓은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림 11.2는 어른 몸에 있는 뼈의 개관을 제공한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있는 뼈들이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축골격이라고 나와 있고 부속지 골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색깔도 달라요. 중축골격은 이제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고 부속지 골격은 이제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심축을 잡아주는 뼈다라고 해서 요 등뼈죠, 그쵸?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 그다음에 흉골이죠. 요거를 이제 중축골격이라고 하고 요 몸의 중심축에 이제 달려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부속지. 우리 뭔가 부속이라고 하면 뭐 거기에 속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축에 이렇게 팔다리가 달려 있는데 여기를 부속지 골격이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모든 뼈들을 합쳐서 내골격이라고 불러요. 중축골격하고 부속지 골격을 다 합쳐서 내골격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도 이것을 그냥 골격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들어보았겠지만 이번 단원 11의 다음 단락에서 왜 굳이 내골격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왜 이거를 내골격이라고 불러야 하냐면요. 이제 외골격도 있기 때문에 내골격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외골격은 사람한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곤충들 있잖아요. 곤충들 이렇게 보면은 껍질이 좀 아, 딱딱하죠. 예, 그쵸? 예, 네, 예, 봤어요. 그거를 과학에서는 외골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깥이 딱딱하고 안에가 말랑말랑하다라고 해서 외골격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바깥은 피부로 맞아? 말랑말랑하고 안에가 딱딱하죠. 그래서 내골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놓고 보면은 굳이 내외를 이제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동물군 전체를 보면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쓴다고 해요. 그 얘기가 이제 다음 단락에 나온답니다.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내골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척추가 이제 돼요. 생명체에서 척추의 존재 여부는 생물학적인 분류에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에 있어서도 척추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지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네. 척추가 있는 모든 생명체를 척추동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척추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척추동물이다. 고양이, 개, 코끼리, 물고기, 우리에게 친숙한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척추동물이지요. 대다수 척추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두 가지 주요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내골격을 가지고 있다. 곧 중축골격과 부속지 골격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뼈 중에서 이제 척추가 굉장히 중요해요. 척추하고 목이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 목뼈나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그 몸이 버티지 못하고. 거동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팔뼈가 부러졌다. 그래도 움직이는 데는 어때요? 그럭저럭? 아, 순간.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죠. 그쵸? 네. 다리뼈가 부러졌다. 그래도 다른 쪽 하나에 다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럭저럭 다닐 수는 있죠. 뭐 정 안 되면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목뼈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현심마비. 이거 잘못하면 전신마비 돼요. 그 신경이 목뼈가 부러져서 신경이 다치게 되면은 목 아래쪽을 그냥 전체를 다 못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동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목뼈 네. 굉장히 중요하고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네. 선생님이 그 이제 젊었을 때죠. 젊었을 때 이제 그 의료기 회사에서 좀 일한 적이 있는데 의료기라는 게 뭐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뭐 건강 기구가 아니라
그 의료계에서 의료기라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뼈가 부러져서 지면은 거기에다가 붙인다고 그 뭐 이렇게 쇠 같은 거 박아 놓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재료를 의료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의료기 회사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소식이 들려왔냐면은 의료기 회사기 때문에 의사들하고 굉장히 친해요. 가깝고 긴밀합니다. 네. 근데 어떤 그 의료기 회사에서 이제 세미나를 열어서 이제 의사들을 하고 이제 돈독한 관계를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남는 시간에 그 의사가 그 세미나가 스위스에서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는 시간에 스위스니까 이제 스키를 탄 거예요. 네, 아, 예. 여러분 스키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속도를 내시다가 이제 넘어지셔서 이제 뒹구신 거죠. 그 가운데서 척추가 부러지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신경이 다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급히 호송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이제 그게 그 회생이 이제 어렵다라고 판단이 나서 이제 남은 생애를 이제 그 하반신 마비 환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더 이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이분이 의사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네. 수술을 하는데 일어설 수가 없으면은 수술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이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의사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굉장히 이제 그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신 거를 선생님이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이게 별개 얘기지만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 살아가시면서 이제 그 바른 자세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목뼈하고 허리뼈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그 보존을 하셔야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살다 보면은 뭐 목 디스크니 뭐 허리 디스크니 뭐 이제 이런 거 오기 시작하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반신 마비 이런 건 아니지만 예, 굉장히 거동이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 하여간 예,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요 목하고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개골 당연히 중요하죠. 이 두개골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 살다가 머리 한번 꽁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갈비뼈도 중요해요. 이 갈비뼈 없으면은 여러분 자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심장이 퍽 뛰어야 예, 돼. 자다가 이제 잠이 안 와서 뒤척해서 그대로 잠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무게, 아, 예, 심장 진짜. 폐와 심장이 눌려서 압박으로 질식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다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몸의 그 축을 이루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중축골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다른 뼈들이 다 붙어서 우리가 이렇게 거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부속지의 골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337쪽입니다. 다른 유기체들에게서 나타나는 골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외골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인체 골격에 관하여 알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서 사용하신 다른 종류의 지지구조, 뼈가 골격이 지지구조잖아요. 근데 인간처럼 내골격으로 몸을 지탱하는 것 말고도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죠. 다른 종류의 지지구조에 관하여 배워야 한다. 이전 단락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척추동물이라고 부르는 모든 생명체에는 등뼈, 그쵸? 척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몸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기본 축이 되는 거죠. 실제로 대다수 척추동물의 골격은 인체 골격과 아주 비슷하다. 예를 들어 대다수 척추동물에는 중축 골격과 부속지 골격이 있다. 척추 동물은 다 요 두 개로 기본적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척추 동물에는 갈비뼈, 두개골, 사지, 이것도 참 재밌죠, 그쵸? 예, 팔다리 합해서 4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척추 동물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처럼 고양이, 개, 물고기를 비롯한 모든 척추 동물은 다양한 영역에서 인체와 유사한 내골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깥이 말랑말랑하죠. 피부로 살로 말랑말랑하고 안쪽이 딱딱한 요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아무리 우리에게 친숙한 대다수 동물들이 척추 동물이라고 해도 그렇지 않은 유기체들이 피조세계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다. 그러겠죠. 척추 동물만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척추 동물은 단지 동물계라는 한 가지 생물계에 속해 있을 뿐이다. 척추 동물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동물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앞에 생물 그 분류하는 거 봤잖아요. 네. 동물계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식물도 있고 균계도 있고 뭐 원핵 생물계 그쵸? 이런 거 있는 거 다 원생 생물계 이런 거 봤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4가지 생물계에 속한 유기체들은 아예 등뼈가 없거나 전혀 내골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등뼈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뼈 자체가 없는 생명체들도 많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원핵 생물, 세균 같은 아, 경우 네. 세균의 안에 뼈가 있으면 어떨까? 빡세게 돼가지고 이게. 예, 굉장히 난감하겠죠, 그쵸? 예. 네. 예를 들어서 얘를 항생제가 뭔지 아시죠? 항생제. 네. 네. 아, 그 예. 나우. 항생제 기본 원리가 세균이 이렇게 있으면은 세균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항생제 기본 원리가 여기 세균 막이 있으면은 여기에다 구멍을 뚫어요. 얘가 네. 작은 구멍을 뚫어서 여기 안에 있는 세포질이나 모든 것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해서 죽이는 게 항생제예요. 아, 예. 네, 근데 만약에 얘가 안에 뼈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구멍 뚫어서 죽어도 뭐예요? 뼈가 뼈가 잘.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우리 가시 박힌 거 생각하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쵸? 그 세균이 막 수백억 개가 막 이렇게 그쵸? 뼈가. 그러니까 짜잘짜잘한 가시들이 여기 다 남아가지고 설령 그 감염은 방지한다고 해도 이 짜잘짜잘한 가시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난감해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네. 한번 감염 당하면은 그러면은 참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런 이제 그 특징을 띌 텐데 다행히 원핵 생물은 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구멍만 뽕 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로 끝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균이나 이런 거 해도 뭐 이런 어떤 이물감이나 이런 것들이 남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더구나 모든 동물들이 등뼈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동물이라고 해서 등뼈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해파리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그쵸? 네. 등뼈가 없는 동물계의 유기체들은 무척추 동물이라고 부른다. 여러분이 쉽게 믿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동물계에는 척추 동물보다 무척추 동물들이 훨씬 더 많다. 그쵸? 실제 네. 동물 통계를 내보면 무척추 동물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림 11.3은 무척추 동물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제 무척추 동물 나와요. 아까 말했던 해파리 나오고요. 그쵸, 달팽이도 그 뼈 없죠, 그쵸? 네. 그다음에 메뚜기, 곤충류 이런 거 보시면은 없죠, 그쵸? 네. 자, 그래서 볼게요. 무척추 동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내골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내골격이 필요 없다. 해파리는 물속에서 둥둥 떠다닌다는 거죠. 그쵸? 네. 물이 해파리를 지탱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해파리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무척추 동물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구조가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쵸? 생선은 물속을 가르고 돌아다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해줄 그런 어떤 지지대가 필요한데 해파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물속에서 둥둥둥둥둥 떠다니죠. 그쵸? 네. 바닷물의 부력이 자기 몸을 지지를 해줘요. 그쵸?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파리 보면 이렇게 흐물흐물흐물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냥 젤리처럼. 예, 아무것도 못하고 죽죠. 그쵸? 네. 예. 근데 젤리처럼 그쵸? 흐물어. 예, 맞아요. 예, 해파리 보면 꼭 이렇게 젤리 생각나죠. 얘네 그 영어 명칭이 젤리피쉬예요. 해파리. 아, 진짜요? 예, 해파리 영어로 젤리피쉬예요, 마침. 예, 하여간 근데 그에 반해서 생선은 어때요? 물 밖으로 던져놓으면 어때요? 막 튀면서 움직일 수가 있죠. 네. 얘네들이 숨을 못 쉬어서 그러지. 그쵸? 네. 예, 해파리처럼 그냥 이러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내골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자, 달팽이 대합 쪽에 그리고 다른 껍데기를 지닌 동물들은 그들의 껍데기로 보호와 지지를 얻는다. 아까 달팽이 얘기 나왔었죠. 달팽이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근육 같은 요런 친구인데 이제 껍질을 통해서 자기를 이제 보호하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살고 요런 거죠. 조개도 마찬가지죠. 자, 네. 마지막으로 곤충은 아까 말했던 외골격이라고 부르는 외부 지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골격과 차이는 뭐냐? 내골격은 부드러운 그게 바깥에 있고 딱딱한 게 안에 있는데 외골격은 반대예요. 딱딱한 게 바깥에 있고 그 이제 살 같은 거죠. 살 같은 부드러운 게 안에 있는 요런 구조가 되는 서, 겁니다. 네. 선생님, 네. 그럼 조개랑 뭐 달팽이, 뭐 소라기 저런 것도 다 그러면 그 외골격 그런 말. 외골격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아, 예, 그 외골격은 이제 곤충들한테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예, 아, 예. 이게 이제 왜냐면요. 골격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몸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요. 예, 아, 근데 조개나 달팽이 이런 애들은 달팽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몸을 지지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예. 민달팽이. 예.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 소라나 이런 거 같은 거는 그냥 껍데기 같은 어 친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뭐 돌아다니는데 몸을 지지하는데 어떤 그 기능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외골격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메뚜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딱딱한 이제 그 외부 껍질이 이렇게 쭉 몸을 둘러싸고 있죠. 그쵸? 근데 네. 만약에 얘네들 이 몸에 있는 이 딱딱한 바깥 껍질을 다 벗겨낸다면은 이 메뚜기는 어떨 것 같아요?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어요, 얘네들은. 예, 자기 몸 자체를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지와 보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 있어서 이제 지지에 대한 부분들이 뭐 조개나 달팽이 같은 부분에는 아마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껍데기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래서 조개 껍데기, 뭐 네. 달팽이 껍질, 예,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메뚜기는 외골격을 갖춘 수많은 동물 가운데 단 한 가지를 대표할 뿐이다. 생물학자들은 이런 종류를 절지동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가 이제 손가락 지자인데 절자가 마디 절자죠. 그래서 그 다리가 여러 가지 마디로 되어 있는 그런 동물을 절지동물이라고 하는데 곤충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피조 세계에서는 다른 동물들보다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절지 동물들이 살고 있다. 가재, 바닷가재, 거미, 전갈, 곤충들은 모두 절지 동물들이다.
그러니까 곤충뿐만이 아니라 이 가재나 바닷가재 같은 경우는 바다에 살고 있는 갑각류잖아요. 그쵸? 예, 이런 것들도 다 절제동물에 들어간다고 해요. 자, 위에 언급한 정의에 따르면 외골격은 일반적으로 키틴질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건 그냥 화학 물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뇌골격에 그을 이루고 있는 주요 물질이라고 했을 때 칼슘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곤충들의 외골격은 주로 키틴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이 화학물질은 단단하고 유연한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해요. 우리 뼈와 비슷하게 단단하면서도 유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곤충 잡아보셨죠? 네, 많이 잡아보시면 어때요? 그 껍질이 딱딱하긴 한데 이게 꽤나 마치 뭐 우리 책받침처럼 꽤나 유연하잖아요. 그쵸? 그런 뭐라고요? 불러보진 않았는데요. 뭐라고요? 만져보진 않았어요. 만져보진 않았어요. 야, 선생님 벌레, 어렸을 때 곤충 되게 많이 잡아봤거든요. 잘 아, 맨손으로. 저 벌레 공포증이 있어서 별로 못 만지게. 아, 그래요? 뭐, 애들 막 장수풍뎅이 잡아가지고 막 우우 하면서 죽이고. 뭐 이렇게 잠자리나 뭐 저기 그 벌은 못 잡았을 거고 뭐 등에나 이런 거 못 잡아봤었어요? 와, 등에는 더 싫어요, 그런 거. 아, 그래요? 아, 그런 거 많이 잡아봤었고 개미 잠자리는 잡아본 적 있어요. 그쵸. 개미 이런 것도 많이 잡아봤을 거 개미 아니에요. 네, 정도. 개미 전에 키웠었어요. 그리고 뭐 조금 더 키우는 애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풍뎅이나 뭐 사슴벌레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쵸? 애들은 그 나방 잡아가지고 막. 혹시 바 선생은 좀 잡아봤어요? 바 선생? 아, 제 친구는 그거를 손으로 잡아서 팍. 본 적은 있는데 만진 적은 없어요. 만진 적은 없어요. 아, 그쵸. 그거는 손으로 만지기 좀 어렵죠. 그쵸? 아, 주로 이제 이 슬리퍼로 때려잡는 그런 이제 녀석이 되는데 하여간 그냥 이렇게 봐도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죠. 그쵸? 아, 그리고 메뚜기가 대표적이죠. 그쵸? 아, 메뚜기, 여치 이런 거 잡아보면은 그 다리 같은 거 굉장히 튼튼하면서도 유연하죠. 그쵸? 이런 게 이제 키틴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키틴질과 더불어 대개 절제공 동물의 외골격에는 딱딱하게 만드는 무기질, 칼슘도 무기질의 종류인데 키틴질과 함께 무기질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같이 낸다고 해요. 딱딱하고 질긴 외골격은 절제 동물이 입는 전신갑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쵸? 네. 근데 이게 그 완전히 튼튼하지는 않아요. 뭐 별로 이렇게 좋은 경험은 아닌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제 잠자리 많이 잡았었거든요. 근데 네. 남자애들이 그 잠자리 잡으면 하는 게 뭔가요, 기본적으로? 이거 꼬리 딱 틀어가지고. 날개 뜯어요. 날개 뜯죠, 그쵸? 선생님 많이는 안 했어요. 대부분 잡으면 알려줬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날개를 그냥 뜯을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양쪽에서 그냥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 등 쪽이 쭉 찢어지더라고요. 아, 안타깝게도. 네. 놀라가지고 막 놔줬는데, 이렇게 막 하면서 도망갔는데, 이렇게 등이 찢어져가지고 아마 오래 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딱 등이 쭉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그 노란 살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노니까 걔가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네, 잠자리 잡으면 그 꼬리 네. 말아서 여기다가 넣지 않나? 꼬리 가지고 많이 이제 괴롭히는 것도 많이 하죠. 그쵸? 이렇게 이렇게 그 날개 잡고 꼬리를 막 이렇게 막 건드려가지고, 예. 그리고 너 말했던 것처럼 먹는다고 입에다가 이렇게 했다가 꺼내기도 하고, 아, 남자애들 그런 장난들 많이 치죠. 근데 별로 그렇게 지금 와서 철 들고 와서 생각하면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아, 예. 어쨌든 걔네도 생명체인데 네. 자제했으면 합니다.
자, 어쨌건 넘어갈게요. 자, 이 외골격은 각 생명체가 움직이기에 충분할 만큼 유연하지만 거기에 덤으로 보호와 지지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만큼 단단하고 질기다. 어떤 생물학자들은 절지동물의 외골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손톱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 손톱과 비슷하다고 해요. 절지동물이 갖추고 있는 외골격의 구조적인 특징은 우리 손톱의 특성과 아주 유사하다. 이제 무척추 동물이 피조 세계에서 등뼈가 없는 유일한 유기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무척추 동물은 등뼈가 없는 동물계의 여러 구성원 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다른 네 가지 생물계에 속한 유기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뼈를 갖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글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 원핵 생물계와 원생 생물계에 속한 구성원들은 대부분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세포막이 각 생물들에게 필요한 지지를 제공한다. 네, 세포막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데. 왜냐면은 또 대부분 물속을 그쵸? 어느 정도 습기가 있는 거기를 이제 이렇게 미끄러져 다니듯이 다니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떠서 미끄러져 다닌 거예요. 굳이 그런 어떤 뼈가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죠. 네.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진 원생 생물계에 속한 구성원들은 모두 물속을 둥둥 떠다닌다. 즉 해파리와 마찬가지로 물이 조류를 지지한다. 그림 10.4에서 배운 것과 같이 식물계에 속한 구성원들은 자신을 지탱하도록 도와주는 힘으로써 세포 안에 팽압이 존재한다. 이거 기억나시죠? 식물 세포 안에 물주머니 있었죠. 그쵸? 근데 네. 거기 그래서 식물의 물주머니 어때요? 그 물주머니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단단한 세포 벽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렇게 힘을 가해주면은 얘네가 그 버티는 힘으로써 이 식물이 이렇게 곧장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물 안 주면 어때요? 요 힘이 약해지니까 얘네가 시들시들시들해지면서 푹 내려오는 요런 거죠.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 식물에도 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로 충분하기 때문에 안에 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팽압으로 자기를 지지를 하기 때문에 뼈로 자기를 지지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균계에 속한 것들은 어떤가? 그러니까 곰팡이 얘기하는 거예요. 곰팡이. 곰팡이는 어떻게 자기를 지지하느냐? 우리 영지버섯 이런 거 살펴봤었잖아요. 그쵸? 네. 절지동물처럼 균계에 속한 구성원들은 키틴질로 뒤덮여 있다. 얘네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외골격처럼 키틴질을 그 바깥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자기를 지탱해요. 그러나 생물학에서는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외골격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비슷하긴 한데 균계의 그 바깥 껍질은 외골격이라고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내골격이랑 외골격과는 달리 균계를 덮고 있는 키틴질은 여기 나오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게 도와주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지지를 해서 뭔가 이동을 하는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그 지지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곰팡이는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쵸? 그냥 네.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것이 골격의 역할은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냥 그 정도 역할만 한다고 해서 골격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고 해요. 자, 하지만 이 키틴젤은 균계에 속한 구성원들을 지탱해주죠. 예를 들어 키틴젤로 뒤덮여 있지 않다면 진균류의 버섯 부분은 결코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까 말했던 영지버섯 같은 거 굉장히 이렇게 꽃처럼 펴서 튼튼하게 네. 서 있죠. 근데 이 바깥 부분이 키틴질이 아니었다면은 마치 시든 열무처럼 얘네들이 이렇게 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그 버섯 이거 이렇게 쫙 서 있잖아요. 그래서 왜 똑똑똑 따는데 얘네들도 어때요? 시들시들시들 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포자는 어떻게 퍼뜨리나요? 그쵸? 예. 아,
예, 이렇게 서 있어야 바람이 불면서 그 밑에 쪽으로 바람을 타고 포자들이 날아가면서 버섯이 번식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 이렇게 시들시들해가지고 바닥에 붙어 있어요. 예, 그럼 이것도 번식이 이게 가능하나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겠죠? 예, 네. 또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그 덮여 있기 때문에 마치 식물이 팽압에 의해서 서 있는 것처럼 얘네도 이렇게 똑바로 서 있게 되는 거죠. 시들어 있는 식물과 마찬가지로 자체 무게 때문에 그냥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을 것이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지지해서 서긴 하지만 골격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쵸? 그 내용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골격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골격근이라고 해서 골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근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육의 종류 중에 골격근, 즉 뼈를 움직이는 근육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